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여러 사람이 내리고 탔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74세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키가 크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검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노약자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문신을 하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젊은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젊은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 번 말을 걸었지만 젊은 남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흔들리자 노인은 비틀거렸고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원장님보다는 젊잖아요. 젊은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네들끼리 서로 양보하시지 그래요. 나는 피곤해서 앉아 있을 거니까.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성우는 불쾌했지만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어쩔 건데, 할아버지?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순식간에 젊은 남자의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한 손으로 젊은 남자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세요. 이 자리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 젊은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의 팔을 놓아주었고 젊은 남자는 서둘러 버스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이성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움직임은 단순한 힘이 아닌 숙련된 기술이 있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성우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놀랐네요. 대단하십니다. 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가끔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성우는 노인의 왼손에 주목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듯한 흉터가 손등에서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이성우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성우는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립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같은 시간에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탑니다. 제 이름은 이성우입니다. 강재호라고 합니다. 노인이 답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성우는 버스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강재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그날 밤 이성우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누군가의 손이 그를 잡아당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는 검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만난 노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움직임, 손의 흉터,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모든 것이 이성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성우는 버스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강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노약자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몇 정류장을 지나자 성신아파트 정류장에서 강재호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오래된 가죽 가방도 여전했습니다. 이성우는 손을 들어 그를 반겼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 자리 있습니다. 강재호는 이성우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성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이 선생님. 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침 일찍 문을 엽니다. 의사시군요. 강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병원을 운영하시나요? 강북구 수유동에 작은 내과가 있어요. 이성우 내과라고 30년째 같은 자리에 있지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요즘 뉴스처럼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재호는 은퇴한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체육을 가르쳤고 특히 무술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놀라운 움직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우는 강재호의 말투나 몸짓에서 뭔가 더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강재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성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강재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이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들이 제 과거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가끔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과거라.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지요. 이성우는 강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우의 숨겨진 과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선생님은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강재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재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같은 세대의 공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친밀감이었습니다. 버스가 이성우의 병원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강재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노인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같은 버스에서 만났고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깊은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성우는 용기를 내어 강재호에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함경북도 온성 근처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재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나요? 아니,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곳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강재호는 이성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북에서 오셨나요? 이성우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1978년이었죠. 강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왼손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뺨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성우는 그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재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성우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 선생님. 강재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의원과는 다른 최첨단 의료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뛰어난 의사였지만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성우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이성우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성우는 놀란 듯 앨범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준서야. 오랜만이구나. 병원은 어떠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늙은이가 그럭저럭 살아가지 뭐. 이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반쯤 열린 서랍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호기심에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성우와 그의 부모,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8년 7월 15일, 새 삶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니? 이성우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놓고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또 그러시네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뭔가를 숨기고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준서야.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 이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고.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자랐어요. 이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정문 박스. 그게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야. 북한에서 최고의 생화학자였지.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이요? 그래.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
내가 14살 때 우리 가족은 탈북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위험할 수 있어.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중요한 연구를 하던 분이셨어. 그 연구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되었지. 무슨 연구요? 생화학 무기에 관한 연구였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그걸 거부했고 그 연구를 가지고 남한으로 오기로 결심하셨지. 이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내 할아버지는 총에 맞으셨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알 수 없었던 일이니까. 이성우가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거든. 그가 바로 우리 가족을 구해준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정말요? 그분을 만나셨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재호야.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있지.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직 그러지 못했어. 이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해.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어. 준서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분을. 이성우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네.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정말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라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과의 사이에 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버스를 타자. 그를 만나게 해줄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위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기룡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북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젊은 부하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CCTV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기룡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보여줘. 부하 직원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강재호가 젊은 남자를 제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 같았고 타이틀에는 버스 영웅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해? 최기룡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 분석과 얼굴 인식 결과 99% 일치합니다. 강재호가 맞습니다. 최기룡은 화면 속 강재호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47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 역시 유령이라 불리던 사나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기룡은 창가로 돌아가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켜봐. 당장은 건드리지 마.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나가자 최기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기룡과 강재호,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47년 만이군. 강재호. 최기룡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죽을 차례다. 1978년
북한 함경북도 온성 근처 국경지대.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숲은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강재호는 나무 뒤에 숨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기룡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보대로라면 3명이야. 최기룡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학자 1명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선 장소는 확인했어. 강 건너 30m 지점이야. 본부에서는 과학자의 연구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했어. 만약 위험하다면 과학자라도 포기하라고. 강재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사람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이 자료야. 항상 그런 식이지, 강재호. 최기룡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접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강 건너편에서 작은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다. 강재호가 일어섰습니다. 움직이자. 그들은 조용히 강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가 숨겨져 있던 곳으로 가서 그것을 물에 띄웠습니다. 강재호, 최기룡, 그리고 다른 2명의 대원이 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노를 저어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도착하자 그들은 보트를 숨기고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정문 박사님이십니까? 강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구원입니까? 네. 강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문 박사는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가 가져오기로 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강재호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강재호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됐어. 최기룡이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일행은 서둘러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대의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강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몸을 낮추었지만 이정문 박사가 등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그의 아내가 절규했습니다. 강재호는 재빨리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박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이정문 박사는 힘겹게 가방을 강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강재호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2분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최기룡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대로 가면 모두 죽어. 박사님을 두고 갈 순 없어. 강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최기룡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정문 박사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미안하지만 임무가 우선이야. 난 먼저 간다. 최기룡, 강재호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순간 격분했지만 지금은 눈앞에 가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이정문 박사를 등에 업고 나머지 일행과 함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대의 총성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보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정문 박사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고 한국 측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최기룡과 다른 대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신했군. 강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정문 박사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재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고 그들은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재호는 최기룡의 배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최기룡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최기룡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 속 연구 자료를 북한에 넘기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생화학 무기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였고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한 지하 조직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강재호. 다음 날 아침 이성우는 아들 준서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어젯밤의 대화 이후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해주신 분일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해. 손의 흉터, 나이, 그리고 그 특유의 움직임까지. 버스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올라탔습니다. 아직 강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약자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분이세요? 몇 정류장이 지나자 준서가 물었습니다. 성신아파트 정류장에서 강재호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버스 안을 둘러보다가 이성우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준서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선생님, 강재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아드님과 함께 오셨군요. 이성우가 일어나 강재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네, 제 아들 이준서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어요. 강재호는 준서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군요. 눈매가. 준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강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왼손의 흉터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강재호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감췄습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언제 다치신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강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불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다쳤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영웅이라. 강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성우는 강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함경북도 온성을 아세요? 강재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자꾸 그곳을 물으시죠? 제가 14살 때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했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의 왼손에도 흉터가 있었죠.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강재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이성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흉터는 어떤 소년을 불에서 구해내다가 생긴 겁니다. 그날 밤 국경에서.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선생님이 강재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재호는 배를 누르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이성우와 준서는 당황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강재호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따라가 봐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재호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절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놓쳤네. 괜찮아요, 아버지.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준서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가 매일 그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리 건너편 검은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님, 강재호가 이성우라는 의사와 접촉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성우, 전화기 너머로 최기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는 이성우의 병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성우와 준서는 병원에 도착해 진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강재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신해. 그의 눈빛, 그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온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야. 그런데 왜 도망가셨을까요? 모르겠어. 이성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떠올리기 싫으신 건지도 몰라. 아니면 아직도 위험한 일이 있는 건지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봐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그날 하루 이성우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4살 소년이었던 그날 밤 아버지를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들을 구해준 젊은 청년의 모습. 저녁이 되자 준서는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정호라고 합니다. 기자인데요. 이성우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버스 영웅 할아버지 영상 때문입니다. 이성우 원장님이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서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영상이요. 무슨 영상인가요? 모르세요? 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노인이 불량한 젊은이를 제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노인이 강재호라는 분인데 이성우 원장님과 자주 버스에서 만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었나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정체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혹시 강재호 씨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성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버스에서 몇 번 만난 정도죠. 정말요?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두 분이 꽤 친밀한 사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런 제보를 했죠? 준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기자의 취재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혹시 강재호 씨의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기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지만 문을 나서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원장님 혹시 1978년 북한에서의 탈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우리의 과거를 알아냈어. 그 기자가 아는 건 어떻게 된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것 같아.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호 선생님께 경고해야 해. 내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러 가요. 그분을 만나야 해요.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강재호가 바로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강재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래된 나무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 47년간 그것은 그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날 줄 알았어. 강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흑백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978년 당시 그가 작성한 작전 일지였습니다. 강재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작전명 과학자 구출, 코드명 곰바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7월 10일 정보원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생화학자 이정문 박사의 탈북 의사를 전달받음. 박사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탈출 예정. 중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함. 1978년 7월 12일 작전팀 구성 완료. 나강재호, 최기룡, 김지한, 박영수. 최기룡이 부팀장으로 임명됨. 1978년 7월 14일 국경 지역 정찰 완료. 온성 근처 강변이 접선 지점으로 결정됨. 내일 밤 자정, 작전 개시. 강재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날 밤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7월 15일 작전 시행. 23시 30분 국경에 도착. 자정 이정문 박사 일행과 접선 성공. 23시 45분 경비대 발견으로 급박하게 철수 시작. 이정문 박사 총상 입음. 최기룡 연구자료 가방 가지고 무단 이탈. 김지한, 박영수와 연락 두절.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날 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문 박사 한국 땅에 도착 직후 사망. 박사의 아내와 아들은 안전하게 구출. 최기룡은 연락 두절, 배신 의심됨. 연구 자료 분실. 작전 일부 성공으로 판단됨.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박사의 아들 이름은 이성우, 14세, 용감한 아이. 강재호는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어가는 이정문 박사, 울부짖는 그의 아내, 그리고 겁에 질렸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던 어린 이성우. 그가 의사가 되었군. 강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었나 보군. 그는 상자에서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정문 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탈출 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성우에게. 강재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47년 동안 그는 이 편지를 전달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성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우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무엇보다 너와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내 지위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이유를 말이다. 성우야, 때로는 양심이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을 때가 있단다. 내 연구가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부디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특히 강재호 요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가 아니었다면 너와 엄마는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슬퍼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아빠가. 편지를 다시 읽은 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47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이제는 전달할 때가 왔습니다. 이성우, 강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말해주마.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재호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군, 강재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강재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최기룡, 그래, 나다. 47년 만이군. 강재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가 배신했지. 그날 밤. 배신. 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최기룡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 무슨 뜻이지? 내가 곧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요즘 버스는 자주 타나 보더군. 그리고 이성우라는 의사와도 친해진 모양이지. 강재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를 건드리지 마라. 흥미롭군. 내가 아직도 그 가족에게 책임감을 느끼다니. 최기룡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야. 내게는 그들이 필요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정문 박사의 연구. 그건 완성되지 않았어. 마지막 열쇠가 필요해. 그리고 그 열쇠는 어쩌면 그의 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강재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날 내가 가져간 자료로 충분하지 않았나? 아니, 그건 일부였어. 이정문 박사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숨겼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지. 4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연구에 집착하고 있다니. 최기룡이 웃었습니다. 그 연구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지. 내일 이성우를 만나게 해줘. 그리고 그의 아들도. 절대 안 돼. 나는 그들을 보호할 거야. 아직도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가 보군.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없어. 최기룡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선택해, 강재호. 내가 협조하면 그들이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재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재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성우와 그의 아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47년 전 그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임무다. 강재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우와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강재호를 만나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까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그는 매일 이 버스를 탔으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지켜봐. 강재호가 나타나면 알려. 무전기 너머로 최기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성우와 준서는 버스에 올랐지만 강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약자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성신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강재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매일 이 정류장에서 탔는데. 두 사람은 한 정류장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류장에서도 강재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어제 그 기자가 남긴 명함이 있어요. 혹시 그가 알지도 모르죠? 이성우는 망설였습니다. 그 기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연락해보자. 그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서는 기자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병원에 오셨던 기자분이죠? 이성우 원장의 아들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강재호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분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물으시죠? 그분이 오늘 평소와 달리 버스에 타지 않으셔서요. 걱정이 됩니다.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화로 알려드리기는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20분 후에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성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강재호였습니다. 강 선생님. 이성우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강재호는 상당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숨이 차 보였습니다. 이 선생, 강재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과 아드님은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최기룡, 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기룡이라고요? 그 배신자가. 네. 그가 어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당신의 아버지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최기룡은 믿지 않아요. 그는 이정문 박사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아들에게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기룡이 누구인가요? 그는 강재호가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강 선생님. 이성우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재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준서가 재빨리 강재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야. 이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응급처치실로 데려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강재호를 병원 안쪽의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이성우 병원은 오래된 동네 의원이었지만 기본적인 응급 장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준서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심전도도 불안정해요. 이성우는 재빨리 약물을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를 강재호에게 씌웠습니다. 준서야. 주사 준비해. 준서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강재호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 이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해. 이성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려고 해. 제세동기 준비해. 준서는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이성우는 강재호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충전 완료. 물러서. 이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제세동기가 작동하자 강재호의 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한 번 더. 이성우가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 후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우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준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우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응급 심장 시술을 해야 해. 여기서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준비해. 준서야. 내가 보조해야 해. 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필요한 도구와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강재호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에게 강재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47년 전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시작할게.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30분은 이성우와 준서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집중력으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노련한 손길에 놀랐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뛰어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재호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준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우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 그의 상태를 지켜봐야 해. 그들은 강재호를 병원 안쪽의 작은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성우의 병원에는 몇 개의 입원 침대가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준서가 감탄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쉽지 않은 시술을 여기서 해내시다니. 이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는 법이야.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환자니까. 진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맞나요?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이제 확신해. 그때 병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듣겼습니다. 준서가 앞쪽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기자 박정호였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강재호 씨 주소를 알려드리러요. 감사합니다만 강재호 선생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기요? 어떻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어떤 상태인가요? 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의 상태를 외부인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네요.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자가 나가자마자 준서는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자가 왔다 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강재호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란 것 같았어요. 이성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기룡의 사람일지도 몰라. 강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병원 문을 닫고 강 선생님이 깨어나길 기다리자. 그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원 간판을 휴진으로 바꾸고 예약된 환자들에게 연락해 진료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재호의 상태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성우는 잠시도 강재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주기적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재호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어디? 강재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우 내과입니다. 이성우가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제 병원이에요. 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강재호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 최기룡, 그가 온다. 알고 있어요. 강 선생님이 경고해 주셨죠. 이성우가 강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안전해요. 병원 문을 닫았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강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그들이 곧 찾아낼 거예요. 강 선생님,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이성우가 부탁했습니다. 최기룡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찾고 있는 건가요? 강재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그를 도왔습니다. 최기룡은 나와 같은 부파공작원이었어요. 강재호가 시작했습니다. 1978년 우리는 함께 이정문 박사와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북파공작원이요? 준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남한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특수 요원이었죠. 강재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기룡은 임무 중에 배신했어요.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도망쳤죠. 그 연구 자료가 뭐였나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생화, 무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최고의 생화학자였지만 그의 연구가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셨고 중요한 연구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기룡이 그 자료를 가져갔군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강재호가 계속했습니다. 이정문 박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로 보관했던 것 같아요. 최기룡은 47년 동안 그것을 찾아왔고 이제 당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혹시 특별한 물건을 받은 적은 없나요? 아버님이 남기신. 강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물건이라.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죠. 내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회중시계요? 강재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금고에 보관해 두었죠. 강재호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빨리 가봐야 해요. 최기룡이 이미 알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생님 상태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성우가 말렸습니다. 준서가 가볼게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준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강재호 선생님을 돌보세요. 이성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준서야.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돌아와. 준서는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성우는 강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 그날 밤의 모든 사건, 이정문 박사의 죽음, 최기룡의 배신, 그리고 그 후 47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건 당신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강재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47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이제 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죠. 당신의 아버님은 영웅이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훌륭한 의사가 되었군요. 오늘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는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큰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구나.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준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서둘러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고 준서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준서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대답 대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서는 긴장한 채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제 만났던 기자 박정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서 씨,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준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찾은 그것입니다. 준서는 주머니 속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기자의 눈이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시계 말입니다. 기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시죠. 당신은 기자가 아니군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부하입니다. 최기룡 회장님이 그 시계를 찾고 계십니다. 준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시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넘기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를 가장한 남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준서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책상 위에 무거운 책을 집어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잠시 당황한 사이 준서는 다른 출구로 달려나갔습니다. 꼼짝마. 남자가 소리쳤지만 준서는 이미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해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아버지와 강재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계를 가져왔어요. 준서가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재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뒷면을 열어보았습니다. 시계 내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뭔가 있어야 하는데.
강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시계 내부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시계 뒷면에 작은 홈을 눌렀고, 그러자 비밀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강재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 아버님의 연구 자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최기룡이 47년 동안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위험한 무기에 관한 정보인가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그 반대일 겁니다. 이정문 박사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생화 무기의 해독제나 방어책에 관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기룡이 이걸 숨기려 했던 거군요. 이성우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강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전달해야 해요. 하지만 최기룡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곧 이곳에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강재호가 일어섰습니다. 제 오래된 동료 중 아직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연락해 볼게요. 강재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 안에 사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세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는 창밖을 주시했고, 준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강재호는 마이크로필름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현관문을 주시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병원 앞에 검은 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어제의 가짜 기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왔군요. 강재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10분이 남았어요. 정보기관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강재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상태로는. 이성우가 말렸지만 강재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이 선생, 47년 전에 당신 가족을 구했듯이 오늘도 지키겠습니다. 강재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임무니까요. 강재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성우와 준서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재호는 천천히 병원 앞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최기룡의 부하들 앞에 섰습니다. 강재호, 가짜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그래, 강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찾고 있었다면 여기 있다. 회장님이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짜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와 그의 아들도요. 특히 그들이 가진 것과 함께. 그들은 없어. 이미 떠났어. 강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증명해봐. 강재호가 도발했습니다. 가짜 기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없어요. 다들 들어가. 그가 명령하자 다른 부하들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강재호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장 가까운 2명의 부하를 쓰러뜨렸습니다. 가짜 기자가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강재호의 움직임은 74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했습니다. 그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기술을 모두 사용해 적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한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젠장, 가짜 기자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최기룡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짜 기자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보요원들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강재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기룡이 중요합니다. 정보요원 중 한 명이 강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강재호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 팀장, 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군요. 강재호는 이성우와 준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이정문 박사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이성우와 준서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두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문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셨습니다. 이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강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라고요? 이정문 박사님의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기밀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강재호는 마이크로필름을 김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47년 동안 잃어버렸던 마지막 조각입니다. 최기룡이 이것을 원했어요. 김 팀장은 조심스럽게 마이크로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최기룡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정문 박사님의 연구를 악용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최기룡을 체포할 것입니다. 이미 그의 조직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필름입니다. 강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강 선생님! 이성우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지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서둘러 병원으로 들어가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분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몇몇 요원들이 병원 주변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최기룡을 쫓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성우와 준서는 강재호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성우가 강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강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네요. 47년 만에.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줄 알았어요. 강재호가 이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 강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저희를 구해 주셨기에. 강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아버님이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저는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준서는 강재호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선생님을 통해 그분의 용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그는 자신이 구한 그 가족과 다시 만났고 그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강재호가 말했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쉬세요. 저희가 지켜볼게요. 강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7년 동안의 긴 임무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성우의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재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강재호는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후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친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우는 그의 곁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 과거 강재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이성우의 병원을 찾던 환자들까지 모두가 강재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재호 선생님은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이셨지만 그분의 내면에는 위대한 용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47년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가족을 구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떠나보냅니다. 이성우는 강재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우가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김 팀장이 이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원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기룡을 체포했습니다. 이성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마이크로필름의 정보 덕분에 그의 범죄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화학 무기 기술을 테러 조직에 판매해왔더군요. 이정문 박사님의 연구를 악용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구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니.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있던 정보는 그 무기들의 해독제와 방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정문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해독제 정보를 따로 보관하셨던 겁니다.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죠. 이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날 저녁 이성우와 준서는 강재호의 아파트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성우에게 남겼습니다. 별로 많은 것은 없었지만 그의 삶의 흔적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준서가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와 그의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의대를 졸업하던 날, 준서가 태어났을 때, 이성우의 병원이 문을 열던 날, 강재호는 47년 동안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 이성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상자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재호가 이성우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있어요. 이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성우 선생에게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14살의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4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항상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은 이유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기룡은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당신과 제가 만난다면 그가 당신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 남기신 연구는 마침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최기룡의 악행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준서 군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버스에서 만났던 노인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친구, 강재호, 드림. 이성우는 편지를 읽은 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강재호 선생님은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연구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거고요.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한 달 후, 이성우의 병원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강재호와 이정문 박사를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성우는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기 전에 이 기념비 앞에 멈춰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서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종종 아버지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서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강재호 선생님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정부에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특별 행사를 열기로 했답니다. 이성우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이정문 박사와 강재호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고, 제목은 47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그날 저녁, 이성우는 강재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고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제 세상이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이성우는 마치 강재호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버스를 탈 거예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버스요. 이제 당신은 없지만 당신의 기억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예요. 이성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담긴 용기와 희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호와 이정문 박사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만난 은인.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성우는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강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이성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72번 버스가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이성우는 그 버스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버스 안에 강재호가 앉아 있는 것처럼. 내일 뵙겠습니다. 강 선생님. 그리고 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